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제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에 처음 들어올 때 제일 먼저 꺼내는 인사말입니다. 저는 가천대 길병원 비뇨기과에 있는 정한입니다. 오늘 길병원 라이브 그리고 비욘디 채널에서 고위험성 비근침윤성 방광암과 근침윤성 방광암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방광암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방광암에 대한 얘기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광암은 남자암에서 10번째 해당되는 빈도를 갖고 있는 암입니다. 여자에게는 조금 빈도가 낮긴 하지만 여자에게도 방광암이 생길 수 있지만 남자한테 더 많이 방광암이 생깁니다. 방광암의 다른 이름은 요로상피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 콩팥에서 해서 소변이 모이는 신우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이 내려가는 요관이 있고, 그리고 방광으로 내려가는 이런 소변의 통로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방광에서는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내려가고요. 소변이 내려가는 이 통로에는 특별한 상피가 있습니다. 그 상피 이름이 요로상피입니다. 왜 특별한 상피가 필요하냐 그러면 소변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폐물들에는 매우 좀 독한 독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이니까. 그래서 정상세포, 그러니까 요로상피가 아닌 다른 세포가 이런 소변에 닿게 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세포가 손상당하거든요. 요로상피는 그런 걸 막아주는 특별한 형태를 갖고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부터 요관, 그 다음에 방광, 그다음에 요도가 요로상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요로상피에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로상피에 암이 생겼을 때 그것이 특별히 방광에 생기는 걸 방광암이라고 그러고요. 신호에 생기면 신호암, 요관에 생기면 요관암, 요도에 생기면 요도암,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주되게 방광암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방광암 중에서도 특히 저는 고위험성 방광암을 다룰 겁니다. 지금 밑에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거는 미국 국립암센터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가 그냥 화면에 띄운 거고요. 자, 고위험성 비근침윤성 방광암.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고위험성 비근침윤성 방광암과 그 다음에 근침윤성 방광암 이 두 가지를 다룰 건데요. 그러면 방광암은 고위험하지 않은 저위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위험과 고위험을 나누는 가장 간단한 기준이 뭐냐? 저위험성 방광암은 적어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방광은 매우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점막과 점막 하층 그리고 근육층 그 다음에 방광 피막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암이 생기더라도 방광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못하는 암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광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암은 저위험성 방광암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위험성 방광암은 결국은 언젠가는 방광 바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암. 쉽게 얘기해서 방광 바깥으로 전이가 될 수 있는 암. 암이 무서운 이유 아시죠? 암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치료를 하기 전에 방광 바깥으로 전이가 돼서 우리가 치료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방광 외의 다른 장기의 기능을 나쁘게 만드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고위험성 방광암은 크게 침윤성, 근육을 침범한 방광암, 이건 고위험성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근육을 침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피 내암이 동반되어 있거나 종양 최대 크기가 3cm보다 크거나 또 방광 안에 5개 이상 부위에 다발성으로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비근침윤성 또는 비근침습성 방광암일 때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 BCG라는 방광 내 치료를 하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BCG가 뭔지. 근데 이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때 그때 저희가 고위험성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또 전립선 요도에 침범을 하게 되면 고위험성 방광암이 됩니다. 자, 고위험성 방광암은 왜 위험하다고요? 방광 바깥으로
언젠가는 나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광암에 의해서 그 환자분의 생명을 잃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뭘까요? 이런 얘기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무통성 유관적 혈뇨. 혈뇨에 대한 얘기는 뭐 비욘드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좀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 없는 유관적 혈뇨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물론 방광암도 진행이 되면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혈뇨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혈뇨로도 방광암이 진단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혈뇨 얘기를 하면 제가 비욘드 채널들 그 저번 방송들 아마 봤더니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혈뇨가 나오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혈뇨를 현미경적 혈뇨 또는 미세혈뇨라고 하는데 미세혈뇨, 현미경적 혈뇨가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환의 가능성은 대략적으로 5%, 100명이면 한 5명 정도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동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유관적 혈뇨는 다릅니다. 무려 40, 높게는 50%에서 치료가 필요한 그런 비뇨기 질환 또는 신장 질환이 동반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적어도 10에서 15%는 암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관적 혈뇨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비뇨기과 의사랑 정밀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이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요. 뭐 중간에 질문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해 드릴 수 있으면 답해 드릴게요. 다른 암들은 예전에 비해 치료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방광암도 그런가요? 맞습니다. 방광암도요. 지금은 많이 치료가 잘 되는 식의 약제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들으시면 그 내용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조금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방광은 요로상피암이고, 요로상피암은 치민 정도에 따라서 위험한 상태와 위험하지 않게도 다닌다. 자, 어떤 어르신이 유관적 혈뇨를 제 배에 왔습니다. 그건 제 배에 와서 제가 CT를 열거나 해서 상황을 좀 보지요. 그때 만약에 CT에서 제가 익히 아는 정도의 이건 좀 비치명성 방광암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되면 일단은 환자분을 안심시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피가 나왔지만 방광에 조금 못된 놈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내시경이라고 몸에다가 칼을 대지 않고 그냥 내시경. 내시경은 요도, 소변 나오는 구멍을 통해서 기계를 넣는 거고요. 그 기계를 넣어서 제가 U자으로 돼 있는 전기 칼이 있는데 그 칼로 살살 긁어내서 완치시켜 드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겁부터 먹지 마세요. 겁을 먹어서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가 이걸 치료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보시면 TIS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TIS T1, T2, T3, T4, T4A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적어도 비근치민성 방광암은 TIS부터 T1까지 해당이 됩니다. 근데 T1도 T1A가 있거든요. T1A는 완전히 점막에만 있는 겁니다. 전혀 치민되지 않은. 그리고 TIS는 제자리 암종이라 불리는 방광암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1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방광암에 C 코드가 들어가는 방광암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T2부터는 근육을 침범했기 때문에 정말로 고위험성 방광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T1 방광암도 제가 얘기했던 그 사이즈가 3cm 이상이거나 개수가 5개 이상이거나 또는 CIS가 동반되어 있거나 상피내암, 그 다음에 BCG의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또 전립선 요도를 같이 침범한 경우에는 고위험성 비근치민성 방광암이 되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이렇게 잃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경요도 방광암 절제술의 도구입니다. 저런 내시경 도구로 방광암은 기본적으로 1차적 수술을 하게 됩니다. 즉, 방광에 이제 혹이 있으니까 이 혹의 깊이도 알아야 될 겸,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면 저 방광암을 저 내시경으로 완전하게 완치를 할 목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다해서 저 방광암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방광암보다 조금 더 넓은 부위, 그 다음에 약간 깊이 방광암을 포함한 방광 상피, 그리고 근육을 일부 포함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병리를 보는 선생님이 슬라이드로 저 깊이를 재서 저것이 근육층까지 침범했으면 근치민성 방광암이 되고, 그 다음에 근육층까지 침범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비근치민성 방광암이 되는 겁니다. 자, 비근치민성 방광암은 세포 등급에 따라서 재발 가능성이 다릅니다. 재발을 하는 거거든요. 비근치민성 방광암은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재발을 하는데, 재발은 고등급일 경우에는 70%에서 재발을 하니까 꽤 높은 퍼센트죠. 보통 1년 내에 재발을 합니다. 1년 내에 재발을 하거든요. 이제 1년 내에 재발을 하니까 한 번 수술했는데 1년 안에 똑같은 수술을 또 하게 되고, 또 1년 안에 똑같은 수술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무려 뭐 7번, 8번씩 표적성 방광암, 그러니까 비근치민성 방광암 수술을 하는 환자분도 실제로는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방광암이 재발을 많이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방광암이 생기는 원인이 요로상피, 방광에 있는 전체 상피에 영향을 미쳐서예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 의사들이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거든요. 방광암 상피 세포가 상처를 입어서 암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이 암으로 바뀌는 단계가 다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광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상처 입은 암이 될 세포가 총 3개가 생겼어요. 그런데 처음 암이 발견된 당시에 이 3개가 동시에 다 발견되면 의사들이 그 3개를 동시에 다 치료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만 발견이 되고요. 2개는 이 하나를 치료한 이후에 한 6개월쯤 지난 후에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 재발성 방광암으로 후에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상피내암이 동반되면 비근치민성 방광암이 고위험 방광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 내 진행 가능성이 29%, 5년 내 진행 가능성이 74%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근치민성 방광암이 상피내암을 동반하면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근치민성 방광암의 약 15%가 상피내암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상피내암 동반 여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질문들 들어온 거 좀 볼게요. 소팔메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 배뇨장에 관한 내용인데, 소팔메토는 우리가 건강식품이죠. 뭐 TV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 건강식품인데, 건강식품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0명이 먹었을 때 약 2명한테 효과가 있는 게 건강식품입니다. 8명한테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건강식품인데, 효과가 있는 사람은 나 효과 있다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죠. 하지만 뭐 건강식품을 먹었다 그래서 굳이 잘못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팔메토를 먹었는데 내가 효과가 있다 그러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광암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소변을 참았다가 방광에 가면 방광에 좀 단련이 될까요? 글쎄요. 방광이 단련시키려는 소변을 참았다가 하는 건,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과민성 방광이라고 소변을 못 참는 그런 과민성 방광을 가진 환자들한테서 일부러 방광 훈련이라고 소변을 좀 참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연성 방광경은 경성 방광경하고 좀 달리 확실히 덜 아프죠. 그래서 이제 요새 많은 비뇨기과에서 방광 내시경을 딱딱한 내시경보단 연성 방광경으로 방광경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간단히 답해 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BCG 얘기 나왔어요. BCG가 뭐냐? BCG 결핵균이거든요. 도대체 왜 방광암 치료에 결핵균을 쓰지? 결핵균은 열로 약화시킨 결핵균을 씁니다. 그래서 이 결핵균을 방광에 넣어도 전신적으로 균이 퍼지지는 못합니다. 열로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걸 넣어주느냐? 우리가 몸에 암이 생겼을 때 이 암은 우리 몸에서 정상세포와 다른 세포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 면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면역은 세균이 들어왔거나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그 세균과 박테리아를 공격해서 없애는 그런 우리 몸의 방어 기전입니다. 그런데 암을 면역세포가 인식한다면 암세포를 없애버릴 수 있을 텐데, 애석하게도 암세포는 면역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근데 BCG요. 이 BCG, 결핵균, 열로 약한 결핵균을 방광에 넣어주잖아요. 얘가 특별하게 방광 암세포에 더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광 암세포가 결핵에 걸린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방광 암세포는 모르는데 결핵에 걸린 세포는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결핵에 걸린 세포가 방광에 있대. 야, 우리 모두 출동해서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방광세포가 덩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효과는 무려 60에서 70%, 꽤 높은 편입니다. 총 1년 동안에 15번 정도의 방광내 주입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결국은 방광을 떼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고위험성, 비근침인성 방광암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고위험성 비근침인성 방광암의 표준 치료가 뭐냐? 표준 치료라는 건 우리 교과서적으로 이 치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게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죠. 방광을 제거하는 거예요. 방광을 제거하면 결국은 소변을 방광으로 못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소변을 보게 만들어야 되겠죠. 환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방광 떼어야 됩니다. 제 환자분들이. 자, 비근침인성 방광암의 방광 절제 수술이 보통 5년 생존율이 약 9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치료랑 할 만하죠. 그런데 방광을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가 이거 진짜 방광 떼야 되나요? 근육 침범한 것도 아니고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방광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아까 보니까 진행되는 퍼센테이지가 5년에 뭐 높게 본다면 뭐 5, 60%라고 하지만 그래도 뒤집어 놓고 보면 40%는 진행 안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방광을 떼야 되나요? 그게 오늘 제 강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고위험성 비근침인성 방광암의 미국 국립암센터 가이드를 보면 BCG 분우성 환자한테는 방광 안에다가 항암제를 넣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넣어줍니다. 뭐 마이토마이신을 넣어주기도 하고 젬스탑이나 항암제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효과가 아주 높지는 못하지만 뭐 그래도 대략적으로 약 한 40% 정도에선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또 이건 비용이 조금 드는 국내 허가 비급여인데 이런 게 빨리 급여가 돼야 되는데 펜볼리주맙이라고 키투르다를 넣어주는 방법도 지금 현재 미국 국립암센터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밑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게 BCG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높은 고위험 등급일 때 그때 방광을 떼내는 게 일단 프리퍼드 선호가 된다. 그런데 방광 안에다가 화학약제, 케모세라피, 화학약제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펜볼리주맙, 이 펜볼리주맙이 키투르다거든요. 이걸 넣어준다라고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내 허가 비급여라서 이게 3주에 한 번씩 넣는데 대략적으로 500만 원 조금 넘게 비용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중에 방광암 유전 확률이요. 방광암은 유전이 특화되어 있는 암은 아니에요. 전립선암은 유전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암이라서 동일 그러니까 직접 세대라고 하죠. 아버지나 또는 뭐 삼촌 이런 분들이 작은아버지 같은 분들이 전립선암이 있다면 그러면 40세부터 전립선암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만 방광암은 유전되는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든 암은 가족력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가족 중에 방광암이 있다고 하면 내가 혈뇨가 나왔을 때, 특히나 미세혈뇨가 나왔을 때부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강의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까 이제 젬스타빈 말씀드렸죠? 젬스타빈이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젬스타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50%까지도 재발할 수 있고 젬스타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30%까지 이제 진행해서 방광을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펜볼리주맙 얘기입니다. 보통 효과가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게 이제 키노트 057이라는 우리 임상 연구가 있거든요. 이 임상 연구를 통해서 결국 미국 FDA에서 승인이 됐는데 치료 후 약 18개월 동안 진행 없던 환자의 비율이 41% 정도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까지는 물론 이제 더 롱텀 데이터, 조금 더 긴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펜볼리주맙이 만약에 이제 급여가 된다 그러면 이게 고위험성 방광암 환자한테 방광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키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 있습니다.
방광암의 원인이요. 잦은 방광염도 인간관계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기생충에 의한 염증은 아주 높은 위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광 안에 결석이 있으면서 염증이 생긴 경우도 좀 높은 인과관계를 보이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방광염과는 아주 높은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방광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흡연입니다. 이거는 아마 뭐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방광 환자 중에 재발되는 환자들 뒤집어서 여쭤보면 100% 금연 못한 환자가 무조건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금연을 못한 환자는 그냥 어쨌든 재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흡연하는 환자, 뭐 간접 흡연을 포함해서 흡연하는 분들이 옆에 있는 경우도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저는 아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방광을 적출해야 되면 도대체 어떻게 떼어내는 거냐? 방광을 적출하게 되면 남자는 방광부터 전립선을 이렇게 다 적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있는 요도가 살아남게 되겠죠? 그런데 이 요도의 절단면에 만약에 암이 남은 경우는 요도까지도 다 절제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암이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요도에 남아있는 암 중에 여기에 상피내암이 있는 경우도 다 절제해야 합니다. 여기 상피내암이 남아있는데 그런 환자가 만약 인공방광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재발하거든요. 재발률 매우 높습니다. 여성의 경우엔 방광뿐만 아니라 자궁까지 이렇게 다 같이 제거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방광을 떼내야 되니까 방광을 떼내면 우리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이제 요로 전환 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방광을 떼내면 방광암은 얼마나 잘 낫느냐? 과거 표준 치료에선 5년 생존율이 약 60%였습니다. 대부분 수술하고 나서 보조적 항암요법을 했던 시대였고요. 이때 썼던 대표적인 항암제는 엠백이라고 불리는 그런 항암제입니다. 엠백이라는 조합이에요, 조합. 메소트레세이트, 빈크리스틴, 이렇게 불렸던 여러 가지 아드리아마이신, 이런 불렸던 항암제들의 그런 조합이거든요. 그런데 파라다임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항암제가 좋아졌거든요. 항암제가 환자분들을 덜 힘들게 만들어요. 예전에 엠백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건장한 정말 아주 이렇게 근육질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이요. 엠백 치료하고 나면 엠백 치료 끝나고 나면 6살 정도 돌리고 나면 완전히 빼빼마른 할아버지가 됩니다. 너무 환자가 악액질이 심해서. 그런데 지금 나오는 항암제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훨씬 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잘 견뎌내거든요. 콩팥 기능만 좋다 그러면 너무나도 항암제가 효과가 좋습니다. 젬스타빈 시스프라틴이라는 항암제 조합이 아주 좋은데 그래서 파라다임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든 수술을 먼저 하고 빨리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보조적으로 항암요법을 했는데 지금은 항암제를 먼저 씁니다. 항암제를 먼저 쓰는 데 장점이 뭐냐? 이게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방광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술하잖아요. CT를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건 방광 안에 있을 거다. 그런데 왜 실패하느냐? 이미 나가 있고 임파선에 나가 있거나 다른 장기에 나가 있거나 이미 나가 있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세포 단위로 1000개, 500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적어도 100만 개 정도 돼야 1cm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나가 있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로 나가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방광을 열심히 떼고 치료를 해도 그 암세포가 죽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재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보조 항암요법 치료라 그래서 항암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있는 세포들을 다 죽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방광암에 있는 세포 자체가 우리가 수술해서 떼보면 남아있는 방광 세포가 하나도 없다라고 나오는 환자의 비율이 무려 20%가 될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무려 75%까지 상승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방광 적출술이 표준 치료로 정말로 꼭 대안이 되고 이렇게 해야 환자분들을 다 살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방광 절제술, 방광 적출술은 비뇨기과 의사들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닙니다. 수술 연관 사망률이 무려 2 내지 3%. 저도 올해의 상반기에 벌써 한 분을 잃었어요. 수술 연관 사망률. 폐렴이 걸리셔서
회복이 되지 못해서. 수술 연관합병증은 20에서 30%. 이 연관합병증이 생기면 입원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합병증들이 오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방광절제술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술입니다. 예전에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한 30년 전이죠. 그때 처음 수련을 받았을 때만 해도 방광절제술하고 뭐 인공방광을 만든다고 하면 아침에 수술 들어가면 저녁 8시나 돼야 끝났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일찍 수술이 끝나거든요. 제 같은 경우도 보통 아침에 8시 반에 수술하면 방광은 한 10시 반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방광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어주면 보통 오후 1시나 2시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방광절제술의 술기가 대단히 발전돼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연관 사망률은 그래도 1에서 2% 정도로 조금 낮아진 정도예요. 여전히 굉장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명어항암제가 우리 생겼거든요. 명어항암제라고 아실 거예요. 펜볼리즘 같은 명어항암제고 무슨 주맙, 무슨 주맙 이런 항암제들이 생겼거든요. 2018년에 이제 그 노벨 의학상을 받으면서 마치 명어항암제가 이게 꿈의 약물인 것처럼 암을 정복할 것처럼 두 노벨 의학상을 받은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명어항암제는 이제 빛과 명암이 좀 있거든요. 빛과 어둠이.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는 사람은 약 20% 정도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명어항암제의 반응을 보이는 분은 치료 성적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임상시험 연구 중인 명어항암제들이에요. 보시면 니볼루맙이라고 하는데 그게 옵티바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노트라고 불리는 게 펜볼리즈맙으로 하는 거고 이게 키투르다. 그 다음에 두발루맙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임핀지라고 불리는 이런 면역 항암제들입니다. 이런 면역 항암제들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급여가 되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효과가 조금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면 급여가 돼서 많은 환자분들이 조금 더 방광암에서 고위험성 방광암에서 완치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광암은 어쨌든 진행이 되면 당연히 직장 요추로 전이가 되겠죠. 모든 암은 전이가 되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뭐 간, 뭐 콩팥, 뭐 임파선, 뭐 폐 전이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요추로도 직접 전이가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뼈로도 전이가 될 수 있어서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죠. 자. 노령일 경우 암 진행 속도가 느리냐? 아니에요. 암 진행 속도는 나이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요, 저위험성 방광암이냐, 고위험성 방광암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이죠. 3년 전에 방광에 작은 방광암이 한 6개쯤 있었던 82세 된 남자분을 수술을 했어요. 전신마취를 한 30분 정도 하고 한 4, 5개 정도 있는 방광암을 떼냈는데 뭐 저위험성 방광암으로 나왔거든요. 등급도 낮고. 그러면 이제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죠. 물론 그래도 재발 가능성이 30%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수술하고 폐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약 한 달 정도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어머니께서 매일 제 진료실에 오셔서 아버님 좀 살려달라고 우시고 저도 같이 울고 결국은 잘 회복은 되시긴 했는데 이제 이런 고령에 있는 방광암 환자들이 만약에 재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의사다 보니 야 이거를 꼭 다시 수술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둬야 되나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심하지 않은 그냥 표재성 방광암, 비치면성 방광암은요 어떤 경우엔 국소마취 하에 수술을 하기도 하고 떼어내는 정도로만 해서 이제 지혈시키고 뭐 조금 재발하더라도 어차피 방광 바깥으로 나가는 성질은 이거는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관리하는 식으로 갖고 갑시다. 어차피 이게 아버님 어머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갖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끌고 가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위험성 방광암은 다릅니다. 이건 빠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로 환자의 생명을 잃게 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공격적인 암입니다.
전립선암은 길냥이님 처음 여기 말씀하셨는데 전립선암은 말 그대로 계속 방광암의 진행 속도, 전립선암은 암의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암이 맞죠. 그리고 또 전립선암은요, 이제 어느 단계까지는 느리지만 전립선암이 이제 호르몬에 더 이상 듣지 않는 단계가 되면 그걸 저희가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이라 그러는데 그 단계라면 그때부터는 빠릅니다. 그때부터는 대부분 한 14개월 정도, 15개월 정도 생존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방광을 떼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로전환술을 해야 돼요. 소변을 봐야 될 거 아닙니다. 그 요로전환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회장 요로전환술이에요. 회장을 약 15cm처럼 잘라서 회장의 일부에다가 콩팥을 해서 소변 내려오는 요관을 양쪽에다가 연결해서 꼬리에다가 그리고 부분적으로 피부에다가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생 동안 피부에다가 저 부착물, 요로판이라고 불리는 이 부착물을 붙이고 사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수술이 간단하게 끝날 수 있고 위험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단순 방광 절제술에 오는 위험도의 뭐 1 내지 2%의 그런 위험도, 그 위험도 보다도 더 이제 우리가 인공막을 만들면 인공막을 만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위험도가 올라가지만 요루는 인공막을 만드는 것보다는 시간이 뭐 훨씬 단축돼서 요루 만드는 데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수술을 아침 8시 반에 시작하면 12시 전에 마치고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환자도 뭐 조금 이제 마취가 오래되면 위험도가 올라가는데 그런 위험도가 좀 낮아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노출되는 시간도 훨씬 덜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복강경을 하게 되면 이나 로봇으로 하게 되면 아예 장이 노출이 안 되니까 훨씬 더 장마비나 합병증이 좀 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복을 하더라도 우리가 개복창을 일부러 좀 이렇게 장이 노출 안 되게 하면서 하게 되면 장마비가 덜 오기 때문에 합병증이 훨씬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확실히 떨어지겠죠. 특히 이제 소변이 바깥에 나와 있는 걸 아주 매우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소변이 몸에서 약간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한 게 이제 배에 닿으니까 여름철일수록 더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체외에 노출돼 있으니까 대중목욕탕 또는 뭐 수영장 이런 곳에 가는 것들은 좀 어렵고요. 물론 개인적인 욕조에서는 요로판을 갖고 샤워나 이런적인 뭐 욕조 목욕하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으세요. 자. 그래서 방광암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방광암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미리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혈뇨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진단하는 암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방광암을 찾기 위해서 방광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한 번 방광암이 진단된 분, 한 번 방광암이 진단된 분은 재발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 한 1년에 고위험일 경우에 70%까지 재발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필수적으로 3개월마다 방광 내시경을 하고 1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6개월 동안 2번 그리고 2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1년에 한 번씩 해서 5년 동안 재발 없으면 제가 이제 완치됐다고 박수 쳐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도 방광암이 진단되지 않은 환자를 미리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방광은 이렇게 몸에서 조금 긴 회장을 이용해서 몸 안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몸 안에다가 아까 방광을 떼내고 남은 요도, 그 요도에다가 인공방광의 끝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인공방광의 끝에다가 요관을 연결을 해서 그래서 꼬매면 그러면 얘가 방광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방광은 소변을 볼 수도 있고 소변을 저장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공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니까 회장을 잘라갖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체내에 있으니까 결국 삶의 질이 조금 올라가겠죠. 이 요루보다. 그리고 수영장, 뭐 대중목욕탕 다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인공방광 조영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요루를 갖는 것보다는 더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한테 다 인공방광 조영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요루가 인공방광이 붙는 이 요도에 암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더 잘라내도 또 거기에 암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못 붙이는 거죠. 요도를 다 절제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루를 해야 되고요. 요 그림은 이거는 이제 로봇을 통해서 수술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멍을 뚫고 살을 열지 않고도 인공방광 조영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살을 열면 이쪽에 있는 치골 상부부터 있는 가슴뼈까지 여기까지 아주 굉장히 긴 상처가 세로로 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로봇으로 수술하게 되면 구멍만으로도 우리가 인공방광 조영술을 다 체내에서 지금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방광을 떼내는 게 1년에 우리나라에서 대략적으로 약 900명 정도가 방광을 떼내거든요. 그래서 900명 중에 지금 인공방광 조영술을 로봇으로 하시는 분의 퍼센테이지가 대략적으로 한 20%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개복으로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하는 유린스틱 혈뇨 체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워낙에 위양성이 많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국가건강검진 2년마다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우리가 혈뇨에 대한 확인을 해주니까, 만약에 혈뇨가 나온다 그러면 3개월 뒤에 또 한번 소변검사를 하고, 거기서도 또 혈뇨가 나온다 그러면 영상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영상검사에서 만약에 정상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1년 뒤에 소변검사를 다시 하라고 권해드리고요. 영상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방광 내시경 같은 정밀검사까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좀 많은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0세, 60세가 된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광 내시경까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관적 혈뇨가 나온 분들은 이거는 정말로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암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로전환술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방광을 떼내서 회장 요관을 빼든 아니면 인공방광을 만들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여쭤보는 것들이, 나 어떤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요로를 전환하기 위해서 회장이라는 걸 잘라서 연결해서 쓰니까 이 장을 잘라서 이어놓긴 했지만 이 부분이 폐색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잔사식을 우리 보통 환자분한테 한 달 정도는 하라고 하거든요. 저잔사식이가 뭐냐? 찌꺼기가 오래 남지 않은, 잘 분해되는 그런 음식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곡류로 따지면 잡곡이나 고구마 등을 좀 피해야 되고요. 어육류는 고기임줄 이런 거, 또는 가공 어육류, 소세지, 햄 이런 것들을 조금 드시지 마시라고 좀 권합니다. 또 채소는 생채소나 아니면 질긴 나물류, 고사리, 도라지 같은 것들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견과류도 조금 권하지 않습니다. 김밥이나 떡 같은 것도 좀 저는 피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크게 제한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요로전환술을 하고 나시면 이런 음식들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로 대 인공방광 3회질을 비교한 논문들을 보면, 실체 기능 만족도 점수를 보면 요로에서 만족도 점수가 61.8이라면 인공방광은 77.4. 그 다음에 일반광광 만족도 점수가 68.2라면 요로 인공방광은 73.8이니까 아무래도 인공방광이 훨씬 더 3회질이 높게 되겠죠. 자, 인공방광을 하면 그러면 요로보다 또 장기 합병증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 간단히 언급을 해드릴게요. 수술 직후에는 장마비나 장폐색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봇 수술 같은 복강경 수술, 로봇 복강경 수술 같은 쪽을 하면 훨씬 더 합병도를 낮출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복강 내 농양 형성이라든가 문합 부위에서 소변이 누출되는 거,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은 조금 장기간 입원하게 되니까 굉장히 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원래 아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으면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 내에 퇴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합 부위 요노출 같은 게 생겨버리면 그럼 훨씬 더 일찍 퇴원을 못하게 되니까, 심한 경우는 한 달 이상, 더 심한 경우는 2달까지도 환자분들이 입원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전증, 창상감염, 그 다음에 인프액이 고이는 임파종들이 생길 수 있고요.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소변이 밑으로 잘 내려오지 않아서 생기는 신우신염이나 요관하고 장 문합 부위 협착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내시경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수술을 하지 않아도 결국은 해결할 수가 있고요. 수술 6개월 이후에도 결국은 뭐 장폐색도 올 수 있고,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인공방광이 파열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정말 매우 드물지만 아주 이제 인공방광 수술을 많이 한 그런 이런 센터에서 가끔 보고되고 있는 그런 합병증이고요. 또 소변 나가는 요도의 협착 때문에 소변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공관광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제가 방광을 과연 떼낼 것인가, 아니면 좀 버텨낼 것인가, 이런 걸 얘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축이 되는 게 부분 방광 적출술이라는 겁니다. 부분 방광 적출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팬시해 보입니다. 하지만 위험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치적으로 방광을 다 절제를 해도 완치할 수 있는 환자의 숫자가 100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분 방광 적출술은 어쨌든 그보다도 더 완치율이 더 낮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항암 치료 후에 암이 있던 곳의 방광을 부분적으로 잘라주는 겁니다. 방광이 남게 되니까 자기 방광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체형의 변화도 주지 않고 수료합병증의 이완율을 줄이는 그런 장점들은 있겠지요. 그런데 논문을 보면 이게 이제 MSKCC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암센터거든요. 이 암센터에서 이런 부분 방광 적출술을 시행했던 36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보면, 단독병소이면서도 크기가 5cm 미만인 경우에만 시행을 했다라고 돼 있고, 단독병소여야 됩니다. 여러 개 방광암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부분 절제를 해도 다른 곳에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죠. 약 53%에서 결국은 재발하더라. 그리고 42%에서 진행을 하더라. 그래서 결국 5년 동안 무탈하게 살아있는 분들이 결국적으로 수술을 여러 번 하는 분까지 포함해서 약 63% 정도가 약 살아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광경 검사를 마취하면 통증이 없나? 방광경 검사는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환자분들을 충분히 이완시키면서 요도에다가 마취가 되는 요도 젤리라는 걸 넣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성내시경도 조금 실력이 있는 아주 이렇게 섬세한 의사가 하면 좀 덜 아픕니다. 아주 이제 신참 의사가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아프고요. 근데 이제 연성내시경으로 하면 아무래도 훨씬 덜 아프겠죠. 그리고 진통제만으로도 환자분들이 굳이 마취까지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명역항암제를 지금 이제 막 개발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역항암제를 개발했을 때 이런 환자들한테서 만약에 부분 방광 적출술을 하면 그러면은 방광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직 장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런 데이터들이 다 나오게 되면 제가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고위험성 방광암, 그러니까 근육을 침범하지 않았지만 상피내암이 있거나 원래 시작부터 크기가 3cm 이상이었거나 또 다발성으로 원래 생겼거나 그리고 전립선 요도에 미리 침범을 했거나 또 BCG를 넣어서 재발을 낮추고자 15번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BCG에 듣지 않아서 다시 재발하는 방광암, 이런 고위험성 비근침성 방광암, 그 다음에 이미 생길 때부터 근육에 침범돼 있거나 아니면 근육이 약간 바깥으로 나가 있는 그런 2기에서 3기 정도 되는 고위험성 방광암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부분 방광 적출술 해가지고 좀 효과를 본 방광 환자들은 요관암에서 시작한 방광암들은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아주 하부 요관에서 생겨서 방광까지 침범한 근육 침범성 방광암은 그냥 방광 적출술을 한 편이었는데 항암 치료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사이즈가 정말 한 1cm, 2cm밖에 안 될 정도로 작아진 거예요. 원래는 한 5, 6cm 됐던 암이었는데, 이거 한번 그냥 부분 방광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연세도
한 70대 후반 정도 되는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분방광 주스를 요관하고 방광을 그 부분만 도려내고 그 다음에 요관을 방광에를 새로 심어드렸는데 지금 약 한 4년째 추적 관찰 중인데 아직까지 재발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방광 적출술도 정말 선택적인 환자분한테는 방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뇨가 나타난 모든 분들 그리고 현재 흡연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금연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혈뇨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무시하지 마시고 진행돼서 방광암에 오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저절로 나와서 피가 저절로 멈춰서 병원에 안 왔다 그러세요. 그냥 혈뇨가 나왔는데 그냥 피가 저절로 멈춰서 나는 그냥 병원에 안 왔다. 그리고 3개월, 4개월 뒤에 다시 혈뇨가 나왔는데 또 다음날 보니 멈췄다. 그래서 안 왔다. 그러고 나서 한 7, 8개월 그 뒤에 왔는데 이미 다 진행된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유관적 혈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꼭 비뇨기과 의사와 정면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경성 방광, 연성 방광경 다 있습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연성 방광경을 쓰기도 하고 또 경성을 쓰기도 합니다. 여성 환자의 경우에는 굳이 연성 방광경을 쓰지 않아도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성 방광경을 주로 씁니다. 혈뇨가 나타났을 때 그게 첫 혈뇨일 경우에 방광암 초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뇨가 나타난 사실 그 자체가 방광암이 이미 진행됐다 진행되지 않았다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그래서 혈뇨가 나타났을 때 그때 바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진단하면 아주 초기여서 방광 내시경만으로도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저유연성 방광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거예요. 혈뇨가 유관적으로 나타나면 절대적으로 꼭 검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조금 더 답을 하고 없으시면 길병원 라이브 비욘드 방송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50분까지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고 약 2분 30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요새 제 방광암 환자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되느냐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맞으셔도 됩니다. 뭐 여성분들이 경성내시경 방광경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통증을 좀 호소할 정도로 많이 힘들다고 하신다면 충분히 연성방광내시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혈뇨 외에 초기 방광암 증상 다른 게 있을까? 대부분 방광암이 진행돼야 다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진행이 되면 방광을 아프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을 유발하겠죠. 소변을 못 참게 만들어요. 과민성 방광처럼 막 급하게 되고요. 아프고 급하게 되고 이런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면 이건 진행된 거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뇨일 때 잡는 게 그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금연 꼭 하십시오. 늦더라도 하십시오. 하시면 방광암의 위험도를 매우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답변 드릴게요. 소변이 마려우면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이게 연령대에서 다른데요. 보통 이제 젊은 분이라면 역류가 있을 수 있어요. 방광류관 역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옆구리 아픈 게 다른 병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서 요거는 좀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결석 때문에도 이렇게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광류관 역류라는 병에는 그런 이런 소변이 마려울 때 옆구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 길병원 라이브 BOD 채널 시청해주신 시청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